네, 오늘 첫 소식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뉴스 보기가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흉악한 일련의 사건을 분석해보고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반찬 치고는 조금 주제가 무겁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경악해 만든 부천 시신 훼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소 아이를 상습 폭행했던 아버지 끝내 아이를 숨지게 한 것은 사실상 결론으로 났는데 그 충격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10대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에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가족을 상대로 한 이런 흉악범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붕괴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는 주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가족 내 생활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측면에서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붕괴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아예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런 사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대처해야 할 시점이지 특정 개인의 특이한 개인성이나 특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건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닌 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우 신중하게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손수호 변호사 보시기에 요즘 이런 범죄들 뭐 새롭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주 새로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있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매체가 좀 늘어나고 보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더 이제 그 활발하게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법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그 직계 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직계 비속, 즉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처벌 수위를 자신의 직계 비속, 자식들을 살해했을 경우에 조금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부천 시신 훼손 사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끔찍한 일을 보고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아버지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죠. 다만 이제 자기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또 어머니조차도 상황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여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고 혹시 가해자 쪽에서 자신의 범죄를 처벌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가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이제 현장 검증에서 보여준 부모의 모습은 뭐 역시 뭐 살해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상식밖이다.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부모는 자녀를 살해한 시점이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시신의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을 했는데 그 자체를 아예 자기 기억 속에서는 지웠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현장 검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미 지나갔던 일을 다시 재현하고 반복하는 수준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떤 과정에 성장을 했느냐. 역시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 성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사실상 방치 상태 또는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유년기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또 PC방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지고 가족, 친정, 뭐 외가, 친가 다 이제 관계를 끊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아예 떨어져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므로써 이 범죄 자체를 키웠던
그 삶의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사는 세계 자체가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부천 초등생 그 살인 사건에서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하자라고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손석희 변호사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 본인의 얼굴을 강제로 공개 당할 그런 그 의무나 책임은 없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그 조두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얼굴 공개하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개를 하지 못했고요. 네. 따라서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이다라고 알려져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2010년도에 법을 이제 개정했는데요. 이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얼굴 등 공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등의 아주 강력한 범죄이고 또한 그 신중하게 판단했을 때 공익상 필요하다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죄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 강력범죄에 속할 테고요. 또한 그 재범 방지 등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도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들은 이제 그 살해당해서 사망했지만 딸 아이는 남아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딸 아이가 앞으로 생활하고 커가는 데 있어서 그 복리를 고려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딸에게 이롭지 않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신중하게 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 또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정말 무조건 그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단해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법 감정으로 보면 뭐 국민들이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제 공개라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이제 우리의 태도가 저 사람들이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또 네. 그 자극적인 사실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지만 예. 오히려 저 사건은 사람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좀 풀어나갈 것이냐 근원적인 좀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쳐다보고 단순히 법 감정으로 저놈 정말 나쁜 놈이니까 사회 공개해서 매장해야 한다. 지금 저 사람을 매장해서 뭘 합니까? 오히려 이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장치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힘을 더 기울일 것인가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경찰은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경찰에서는 처음에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살인죄로 적용하지 못했고요. 이제 폭행치사로 적용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 살인죄로 기소할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최초에 아버지가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목욕탕으로 이제 그 잘 씻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씻기기 위해 끌고 가다가 결국 거기서 아이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고 그 후에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서 사망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폭행 시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죄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진술이 한번 바뀌었는데요. 실제로 장기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고 또한 그 폭행이 학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간과 정도가 심했다. 기간도 길고 정도도 심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진술보다 약간 좀 살인죄 인정 가능성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살인죄만으로 기소한다면은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고요. 법원에서도 살인죄인지 폭행치사인지 여부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또 비슷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10대 자녀를 둔기로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살 사인이 나타났나요? 예, 뭐 부검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가 때려서 죽였다는 건데 이제 물건을 들고 때렸다는 거죠. 예.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가슴 또 등 이런 쪽에 이제 흉기로 가해당한 흔적이 있고 예. 자녀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둔기로 머리를 맞고 네. 숨진 것으로 일단 밝혀졌는데 뭐 자녀 두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아버지한테 이제 반항한 흔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뭐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를 죽이고 나서 자살 직전에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사실상
사실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다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신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놀랐고요. 아니 뭐 본인이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 죽고 말지 왜 가족들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으로 몰아넣느냐.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죠.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좀 더 조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도 살해를 했고 또 아들과 고민형을 끌어안고 있던 딸까지 살해를 했는데요. 이 40대 가장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죽이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격성도 이번 사건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런 아내와 아들, 딸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없겠고요. 네. 또한 그 후에 아무리 자신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과도한 공격성이 이번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했던 언행 등 그리고 또한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했을 당시에 보였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성향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자신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원인은 가족들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게 되면 가족들이 힘드니까 내가 편하게 해주고 가겠다라든지 이런 잘못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심리가 이번 네. 범죄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뭐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장에 이렇게 우울증이 생겨서 이런 존속 범죄라고 하죠. 존속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존속 범죄가 이제 해마다 한 2012년도에 982건이었는데 네. 지금 2014년에 1119건으로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고 네.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이제 사회적 박탈감 그다음에 경쟁사회에서 밀려 있는 것,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함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섞인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 제도 자체가 한계에 왔고 네. 해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경쟁 중심으로 너무 내몰기보다는 좀 더 기회균등이라는 걸로 맞춰서 최소한으로 국민이 국가에서 존속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너졌다. 과거에는 국가가 못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줬지만 네. 이런 것들도 점점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나와 부모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가 지난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못하다면 나도 이런 양극단의 세계로 펼쳐지는 극단적 현상에 네. 일부 편성할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중간 정도에 있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나 공동체가 붕괴되는 징조를 느낀다면 네. 그 극단의 현상에서 지금 가족 간의 살해나 존속 살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가족 간의 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유형도 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범죄 유형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분노, 즉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족에 대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금전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치정을 원인으로 한 범죄도 있습니다. 네. 작년이었죠. 작년 6월에 이제 외도를 이유로 다투다가 이제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는 결혼 13년 만에 얻은 50일 된 그런 신생아를 아내가 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가 남편과의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사위와 장모 간의 그런 갈등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장모로부터 1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제 도박 자금으로 다 탕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추궁당하고 이제 돈을 이제 못 갚게 되자 추궁당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결국은 장모를 살해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살인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도 수도 늘고 원인도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참 존속범죄. 정기환 시사평론가께서는 공동체가 붕괴된 사회가 만든 범죄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런 원인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역시 이제 우울증이 만약 생기면 그 네. 우울증의 원인을 개인한테 이제 다 돌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우리 사회가 나의 노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일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냐? 저는 지금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응답하라 1988 같은 프로그램이 비록 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여러 가지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특정한 현상이 생기면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실수나 개인의 착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을 과거에 우리가 이웃 간에 정확한 통계나 분석은 없었지만 이웃 간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조차도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했던 이런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뭔가의 동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예. 네. 지금 이런 문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지금 놀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적인 사건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뒤엎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손수호 변호사께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어떤 이유로도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한 사회적인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한 개인의 그런 그 성향도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본다는 점. 또한 그 가족 내에서도 또 남성이 여성에 대한 또 어른이 아이에 대한 범죄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볼 때 가족 외에서 어떠한 그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울분을 가족 내에서 이게 약자에게 푸는 그런 양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애초에 그 낮은 정도의 가정폭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돼서 살해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가정폭력 자체에서 단계에서 막지 못한 그런 점도 이런 강력범죄, 가족 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가족을 상대로 한 이런 잔혹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좀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놀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것은 국민들의 감정상 이제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태도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정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저는 사실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이런 문제야 지극히 개인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정부의 태도를 지금 바꿔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과연 지금 우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중심의 사회가 네. 가져왔던 가장 큰 폐해는 사회적 이탈자와 소외자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뭐냐? 경제 성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국가의 제도,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덜 배우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덜 가지더라도 가진 조건에서 충분히 그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네. 국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이것이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가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손수호 네. 변호사. 저도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은 그동안 가정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온건하게, 너무나 그 관용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반성이 있어서 가정 폭력이 신고가 되면은 현장에 경찰이 무조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하지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 받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신고를 해도 다시 꼭 풀려나서 다시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후에 나타나는 폭행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는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초기에 대처함으로써 또한 그 후속적인 그런 강력범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법이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집안일에 왜 법이 개입하느냐, 경찰이 개입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강력범죄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동안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증가하고 있는 잔혹한 가족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